경영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기업 이야기, 기업 사냥꾼 에피소드 5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시간이 흘러서 5월이 되었어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3월 말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시간도 굉장히 좀 빨리 흘렀던 것 같고 날씨도 제가 처음 녹음했을 때 아마 롱패딩을 입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여름 날씨가 다 되었죠. 네네. 봄이 사실 굉장히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빼어난 나라라고 하는데 뚜렷한 아 그런가요? 뚜렷한 그런 네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한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날씨가 되게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좀 길어지면서 특히 좀 겨울이 길어지면서 날씨가 조금은 이제 사계절이 균형 있게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사계절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죠 이제. 네,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또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셋 모두 다 같이 간 곳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어디 갔죠? 본 적 저희-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어디 갔죠? 저희요? 저희 가서 총도 쏘고 땅을 아니 네, 며칠 전이에요. 네, 저희 셋이 진짜 어딘가 했네. 학생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어요. 네. 저희가 1년 차로 처음으로 갔다 왔죠. 네, 전역하고 처음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싫어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갔다 와 보니까. 근데 뭐 딱히 저도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빼면은 그냥 뭐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뭐 학교 수업도 이제 다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교수님들도 좀 되게 약간 프리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듣는 교수님들이 되게 다들 뭔가 이게 날씨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약간 나른하니 수업도 되게 빨리 맞춰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네, 약간 날씨가 아무래도 사람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예비군 갔다 온 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아 그쵸. 건무 바로 씨가 너무 총을 잘 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남게 됐죠.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했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네, 제가 총을 못 쏴가지고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 이후에 이후에 스케치북 방청 신청이 마침 또 이렇게 운 좋게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돼가지고 네 야, 부럽네요. 황치열과 이번에 고등 래퍼로 화제가 됐던 김하온 씨, 이병재 씨를 보고 왔죠. 이거 근데 그러네요. 그 게스트가 지금 방송하기 전인데 이렇게 스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송한 후에 아 방송 했어요?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안 했는데 저희 기업사냥꾼이 나갈 때쯤이면 그때 이미 했어요. 그 주에 바로 하더라고요. 아, 그 주 주말에 네. 바로 하나요? 그래서 금요일에 아, 바로 방송을 합니다. 편집이 되게 짧네요. 전 이번 주 좀 조심해야 되는 주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다 보셨겠지만 제가 예비군 가서 아스팔트에 굴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지금 이번 주에 저 쓰던 컴퓨터도 망가져가지고 뭐 메모리가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컴퓨터와 함께. 네, 새로운 컴퓨터와 함께 있는데 저 오늘 농구 시합 가서 다치는 거 아닌가 생각 드네요. 네, 부디 조심하셨으면 오늘 병철 씨랑 같이 그 경기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 사고라는 게 혼자 일어난다기보다는 같이 엮여서 일어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네, 조심하셔야죠. 네, 그럼 바로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병철 씨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사냥할 기업은 승리의 여신과 코트를 누비는 기업, 바로 나이키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에 의류업계를 하게 됐어요. 뭐 저희 셋 모두 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만큼 뭐 유니클로 때 저희가 가졌던 직간접적인 경험만큼 이번 나이키에 관해서도 좀 그런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먼저 건무 씨는 나이키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나이키 딱히 떠오르는다기보다는 약간 전 비싼 브랜드로 저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그 운동화 특히 좀 컬렉터들이 많잖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조던 시리즈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 거예요?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살 때는. 그래서 약간 비싼 브랜드라는 생각이 좀 있죠. 영민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히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막 싫어하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는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다른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을 또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나이키를 제가 씀으로써 느꼈던 그런 또 좋았던 감정들이 사실 다른 스포츠 브랜드를 썼을 때도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제 마음속에서는 좀 특색이 많이 사라진 브랜드가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되게 탁 스포츠 의류 브랜드 하면 탁 치는 브랜드였었는데 요즘은 진짜 영민 씨 말 맞다나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차별점이 많이 없어져서 요즘에는 크게 뭔가 나이키다 우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히 국내 진출한 시기를 보면 나이키가 아마 제일 스포츠 브랜드들 중에서는 빨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스포츠 용품 하면 나이키즈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 세대 와서는 이제 워낙 선택지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인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코비가 신고 달리던 농구화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제 첫 뭐라 그럴까요? 기억 속에 탁 나이키에 대한 로고가 남는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 때문인지 뭐 그 당시 LA에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나이키에 대해서 두 분보다는 좀 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그 스포츠 분야에 진출을 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노출됐던 게 아무래도 농구인 만큼 이게 농구 전문 브랜드인가?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사실 첫 시작은 육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나이키의 창립자는 필 나이트라는 분인데 맨 처음 시작은 이분이 경영대학원 과제 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과제가 세계 신발 산업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신발 기업이 곧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자기가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도 신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이키는 자신들의 자체적인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오니스카 타이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오니츠카 타이거 알아요. 네네. 지금은 아식스가 됐죠. 근데 뭐 지금도 오니스카 타이거가 아식스 밑에 이렇게 좀 고급 브랜드로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들의 그러니까 육상화죠. 육상화를 수입해서 파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들의 이름은 블루 리본 스포츠였거든요. 나이키가 아니라 블루 리본 스포츠로 시작을 해서 수입 대행 업체 같은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가 1971년에 최초로 나이키라는 이름과 로고가 생기게 돼요. 혹시 두 분 나이키 로고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아시나요? 전 사실 알고 있는데 이거 말하면 병철 씨 준비해온 게 또 네, 쓸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두 분 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긴 한데 뭐 이런 게 또 재미니까요. 맨 처음에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수시라고 하죠. 그 로고의 이름을. 그게 자유의 여신의 날개를 본땄다는 말을 처음에 들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로고가 먼저 만들어졌더라고요. 로고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나이키라는 이름이 생겨서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도 이제 필라이트가 주문했던 게 뭔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해 달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육상 트랙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활발하게
육상 트랙을 좀 형상화한 네. 로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이 나이키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적적으로 나온 케이스인데, 이게 원래 오니스카 타이거의 그 수입 대행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쪽과 좀 마찰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상품을 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멕시코에 있는 공장과 계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블루리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전 오니스카와 했던 계약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서 새로운 이제 회사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서 공란으로 두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50명 됐던 당시 동료들과 함께 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기업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름들이 펠콘, 디멘션 6 이런 게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디멘션 6를 굉장히 밀었다고 해요. 약간 펠콘 디멘션 6 약간 뭔가 전투기 느낌 나는 이름인데. 그쵸. 약간 전투기 이름도 나고 뭐 동물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름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을 하던 동료가 꿈속에서 나이키라는 단어를 봤다고 아침에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계약서에 써야 되는 막바지 시간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때부터 나이키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저희가 다른 기업들을 여태까지 뭐 조사하고 그런 브랜드 네이밍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런 거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막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브랜드는 사실 별로 없고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린 이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면 다 정해놓고 의미부여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실제로 굉장히 잘 됐죠. 나이키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됐고 스우시 로고도 뭐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갖게 됐으니까 그 두 개를 만들 때 다 당시에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창립자 본인도 이거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써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됐죠. 이제 나이키의 마케팅 사례라고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뭐 나이키만큼 이런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도 별로 없죠. 스티브 잡스가 연설 중에 가장 뛰어난 마케팅 업적을 이룬 회사로 나이키를 뽑았을 정도예요. 뭐 나이키 광고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자기 광고에 그 제품에 대한 뭐 구구절절한 설명을 넣지를 않아요. 위대한 운동선수들과 그들이 뛴 경기에 대한 뭐 존경을 표하고 그것 자체만으로 그들의 기업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내죠. 대표적인 나이키 제품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대표적인 나이키 제품이요? 네, 뭐 본인이 나이키의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는지.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구화가 나이키 이거 브랜드명 언급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그 카이리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농구화. 그거랑 하나는 제가 어디 영상에서 본 건데 그 타이거 우즈가 한번 광고가 아니고 그 골프 대회에서 쳤는데 알죠? 뭔지 아시죠? 네네네. 같이 봤잖아요. 그때. 네네네. 그 골프공이 그 홀이라 하죠. 네, 홀 홀에 앞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딱 멈춰 있는데 그때 나이키 로고가 싹 보이거든요. 그 골프공에 있는 한 1초, 1.5초 막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모두 숨죽여 지켜볼 때 그 타이밍에 딱 나이키 로고 싹 보여주는 그게 딱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그때 참 그 짧은 시간에 그 광고 효과라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진짜. 영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되게 많이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입었었던 건데 나이키 윈드브레이커라고 바람막이가 있어요. 또 이것도 되게 뭐 유명해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나이키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떠오르는 제품군 중 하나가 에어조던인데
조던이랑 나이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맨 처음에 조던은 아디다스를 신고 뛰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NBA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조던도 아디다스 운동화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 나이키의 농구 담당 스카우터인 써니 바카로의 주장으로 신인이었던 조던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던은 나이키를 신고 코트 위를 누볐는데, 뭐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던은 농구 코트 위의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나이키는 이 조던이 신는 신발 등과 함께 업계 1위에 대해 올라가며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나이키의 광고는 단순히 조던을 코트 안뿐만이 아니라 코트 밖에서도 그를 약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고, 그와 함께 나이키 또한 그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에어 조던은 이제 85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08년에 2008년까지 23탄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리트로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뭐 하여금 사람들이 계속 나이키를 찾으러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자면 저번에 스타벅스 할 때 얘기했던 건데, 포브스가 선정하는 브랜드 파워 16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의류업계에서는 압도적인 1위인 수치고, 뭐 첫 화에서 다뤘던 스타벅스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들의 뭐 가치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296억 달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나로 계산을 하면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제 파트는 마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파트 건무시에서 만나봐요. 안녕. 네, 그럼 저는 병철 씨는 여태까지 나이키 좋은 얘기 해주었지만, 저는 바로 그 좋은 얘기를 뒤로 하고 흑역사와 논란거리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병철 씨가 조던 시리즈 얘기를 하면서 끝을 냈는데, 바로 그 이어받아서 저도 조던 시리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2016년 2월 27일에 에어조던 12 레트로 더 마스터가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운동화가 우길기를 모티브로 했다네요. 그래서 많은 논란거리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더 문제가 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던 시리즈 컬렉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던 시리즈 컬렉터 분들이 줄까지 서가면서 구매를 해서 출시된 당일 바로 품절이 됐대요. 아, 우리나라에서 오길기를 모티브로 한 조던 시리즈가 판매 당일에 이제 완판된 일. 사실 당연히 나이키가 먼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초반에 바로 시작할 때 애초에 우길기를 모티브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또 구매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문제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네티즌들도 이런 우길기가 모티브로 된 신발을 거부감 없이 신는 한국인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를 모델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이거는 너무 대놓고 우길기 디자인이네요. 신발 깔창 부분인데 완전 그냥 우길기인데요, 이거. 밑창이 네 완전 우길기죠. 09년에 출시된 제품에는 심지어 이름 자체가 라이징 선, 우길기란 이름으로 달고 시장에 나와서 한번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브에서 선정 16등이요? 네, 그런 기업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한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좀 지각이 좀 떨어지는지, 네, 좀 의심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키의 흑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좀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병철 씨가 얘기한 것과 약간 연관이 되는데 광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이키 광고 잘하는 걸로 또 유명한데 아랍권 광고에서 나이키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큰 논란은 아니고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는 제목의 광고가 한번 유튜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랍 여성 육상 선수가 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더니 히잡을 고쳐 쓰고 거리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몸에 달라붙은 육상복 옷 입고 달리고 이후에 복싱, 축구, 펜싱과 같은 격렬한 경기라는 여성 아랍 운동선수가 차례로 등장하는 그런 광고예요. 아랍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광고가 더욱 촉매가 돼서 뭐 아랍 여성 인권에 신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려고 아마 나이키는 이런 광고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 광고가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사실 아랍권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여성이 스포츠를 즐기는데 제약이 사실상 없는데도 마치 여전히 그런 분위기를 있는 것처럼 묘사해서 편견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 광고를 보시면 그렇게 여성 선수들이 이렇게 막 달려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선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거를 카메라로 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광고가 편견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 아랍 여성은 무조건 히잡을 쓰고 외부 활동을 할 때 눈치를 본다는 관념적 편견이 이 광고로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실제로 아랍권의 한 여성 네티즌이 거리에 조깅할 때 히잡 안 쓴다. 나이키 광고는 실상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아랍 여성에 대한 고정된 편견이 있다라면서 꼬집었어요. 이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하네요. 취지는 정말 좋은데 나이키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 영향력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런 여권 신장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회사 측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죠.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봤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다음은 FIFA 비리 스캔들인데요. 사실 이 얘기는 살짝 또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기사를 찾고 자료를 찾다가 나온 얘기인데 결론이 나온 기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먼저 어떤 건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015년도에 미국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의 비리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FIFA 전현직 고위 간부 14명을 기소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들은 국제축구대회에서 마케팅과 중계권 등을 따내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약 657억이 넘는 뇌물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날 법무부 기소장에는 스포츠 의류회사 A가 브라질 국가대표 후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뇌물과 리베이트 등으로 FIFA에 흘러들어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 의류회사 A가 바로 나이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여론에서, 제 의견이 아니라 여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소장에 언급된 뇌물 수수 사건이 벌어진 해가 96년도예요. 1996년도인데 나이키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스폰서로 나서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위상을 높인 해가 바로 1996년입니다. 공식 스폰서로 나서는 회사가 이렇게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상당히 유력한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스포츠 의료회사 A는 브라질 축구협회와 1억 6천만 달러의 10년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3일 후 트래픽 브라질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를 통해 한 페이지 분량의 이면 계약을 제시했다. 면서 트래픽 브라질은 96년에서 99년 사이에 3천만 달러를 나이키로부터 받았으며 이 중 일부가 뇌물과 리베이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고 했고 그 트래픽 브라질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이 회장이 이미 이를 시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이키 측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되게 찾아봤는데 이 사실의 끝맺음이 어떻게 되었나, 이 비리 스캔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런 결론을 언급한 바가 뭐 사실이 아니었, 사실 무근이었다, 뭐 맞다, 이런 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뭐 큰 사건인 만큼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덮어졌나 보죠. 네,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답을 드리지 않고 여기 이런 스캔들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 얘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그동안 여태까지 제가 다른 기업들을 했던 거는 진짜 논란거리,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여태까지 계속 흑역사라기보다는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엔 진짜 흑역사예요. 왜냐하면 사실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건 과거에 그랬고 현재는 안 그래야 흑역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흑역사가 아니죠, 그죠? 그건 그냥 단점이고 그죠. 문제점이죠. 근데 이번에 정말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꽤 유명한 스토리죠. 바로 나이키 노동 착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이키는 그 시스템이 디자인과 마케팅만을 본사가 맡고 나머지 생산은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모델을 고안을 해서 이 시스템이 나이키를 되게 크게 성장시킨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점점 임금이 낮은 해외로 그래서 생산 국가를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썼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 뭐 중국 거쳐 인도, 파키스탄 등 현재는 뭐 주로 제3세계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1996년 미국 잡지 라이프 6월호에서 12살짜리 소년이, 아마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 그 축구화를 꿰매고 있는 그 사진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입니다. 나이키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을 바로 라이프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과 함께 파키스탄 시알콧 지역에서의 어린이 노동을 비판하는 기사가 여러 군데에서 실리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각종 매체들이 이 사진을 받아 썼고 나이키 제품이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겠다는 회사에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바느질을 시켜가며 축구공을 생산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악덕 기업으로 이미지가 확 바뀌는 나이키로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거기서 그게 96년도인데 바로 그 다음 해인 97년 11월에는 베트남 공장 내에서 유해물질 사건이 터졌어요. 나이키 하청업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 기업이네요. 한국 태광실업의 베트남 공장에서 기준치의 최고 177배나 되는 유독물질 톨루엔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됐고요. 이 자체도 큰 문제긴 한데 이게 더 문제가 된 이유는 사건이 보도되기 전에 나이키가 태광산업에 사람을 보내서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게 시킨 바가 밝혀진 적이 있어요. 노동착취 기업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게 바로 그 전해인데 그 다음 해에 거짓말을 일삼는 기업이다라는 오명까지 씌워지면서 나이키에서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나이키가 고속 성장세를 이루던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확 폭락하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고요. 이게 나이키 경영진이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한 거다, 우린 잘못 없다, 이렇게 하는 바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 우리 책임 맞다, 미안하다, 이제 안 할 거다, 사과한다 라고 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이키는 첫 번째 전자의 관점으로 처음에는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했어요. 덮어 이제 아몰랑 내 잘못 아니야, 하청업체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견지했는데 소비자와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사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받아들이나요? 부정적인 보도가 들어가고 제3세계 공장들의 노동 착취 실태가 모두 불거지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모두 속속들이 파헤쳐지면서 나이키가 그 주식시장의 주가가 점점 폭락하고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나이키 경영진이 무릎을 꿇고 상황을 직면하여 사회책임 경영 전문가인 마리아 에이텔 부사장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에이텔 부사장은 백악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거치면서
기업이 사회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분이 부사장으로 영입을 되면서 나이키가 사회적 책임을 점점 강조하게 되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현재는 사회 책임 기업의 면모를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키가 옛날에는 노동 착취 기업이었고 이를 아몰랑이란 태도로 견제했다. 이런 흑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면서 저는 흑역사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소비자의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 책임 기업으로 바뀌게 된 데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한몫을 했으니까. 사실 나이키가 나는 몰라 하청업체 책임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소비자들이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사회 책임 기업으로 발돋움했을 리가 없겠죠 아마.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네요.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그런 의식들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 TMI 전문 코너, 너희 그거 알고 있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무 씨가 전해주신 소식에 이어서 저 역시도 나이키 어두운 소식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건무 씨가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과거에 나이키에서 있었던 논란이나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최근에 좀 나이키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 전 영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미국 나이키 본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뉴욕 타임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키에서는 스트립 클럽에서 단체 회식을 하거나, 이거는 미국 본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이제 상사가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이메일을 그 해당 직원 당사자한테 보내는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조사를 근데 주도한 곳이 이제 미국 나이키 본사의 여성 직원들이었는데요. 이 직원들이 일상적인 이런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러한 조사를 주도하게 되었고, 이 조사 결과는 나이키 CEO, 현재 CEO인 마크 파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현재까지 최소 6명의 고위 간부가 나이키 본사를 떠났거나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중에는 이제 차기 최고 경영자로 꼽히던 트레버 에드워즈라는 나이키 브랜드 담당 사장도 포함되고 있어서 세간에 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크 파커 CEO를 중심으로 한 나이키 측에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부 검토를 이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워낙 이게 제가 조사하면서 안 건데, 이제 나이키 자체가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 좀 남성 위주적인 사내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브로컬처라고도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변화를 많이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제가 또 전해드릴 이야기는 나이키와 타이거 우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이키와 타이거 우즈 이야기는 사실 여러 마케팅 관련된 사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석적인 그런 사례로 되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우즈가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3연패한 뒤 1996년 프로로 전향을 하자 그 잠재력만 보고 거의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4천만 달러? 지금으로 생각해도 되게 큰 액수인데 그때 당시면 더 높은 금액이겠죠. 이런 금액을 주면서 우즈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당시에 나이키는 골프 용품 업계에서 굉장히 후발주자여서
그 여러 골프 용품 회사들로부터 좀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고요. 무슨 육상 선수들 용품 만드는 데서 뭐 골프 용품을 만들겠냐 이런 시기도 많았는데 결국 나이키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죠. 그래서 나이키는 우즈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타이거 우즈는 항상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박힌 모자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이제 이러한 우즈의 모습이 워낙 사람들 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스우시 로고가 박힌 모자를 안 쓰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우즈가 이제 다른 브랜드의 광고에 출연할 때도 이 모자를 쓰고 와달라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자기 브랜드 노출 효과를 막 만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는 이 우주의 후원을 통해서 상당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2009년에 타이거 우즈가 스캔들이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좀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나이키는 우즈 곁에 계속 남겠다면서 의리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병철 씨도 조던 얘기를 했고 영민 씨도 타이거 우즈 얘기를 했는데 참 나이키도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선수를 미리 보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미리 생각한다는 게 그 안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스카우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잘 돼 있나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만큼 근데 여러 선수들을 후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면 이런 뭐 교과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찾아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또 나이키의 다른 면도 있긴 한데, 이게 스폰서십을 할 때 철저히 뭐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건 사실 제가 조사해온 내용은 아니긴 한데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 K리그 있잖아요. 축구 프로리그. 그런데 나이키가 현재 저희 국가대표 유니폼 메인 스폰서인데,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이후로 K리그 유니폼은 전혀 용품 뭐 후원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저희 국내 K리그 시장이 굉장히 좁고 이게 수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수익을 생각을 그래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제 리그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아마 전체 리그에 있는 모든 팀이 다 나이키 유니폼을 입을 거예요. 그렇고 뭐 일본 J리그 같은 경우도 되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아디다스도 이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하고 있다가 한두 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중소 스포츠 브랜드 의류들이나 뭐 외국의 뭐 험멜 이런 곳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역시 기업은 기업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고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조사해온 소식은 나이키 타운의 실패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늘 성공을 해왔을 것 같은 나이키에서도 이제 마케팅에 실패한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이키 타운이라는 마케팅 전략인데, 1990년대 아디다스의 공격적인 마케팅 공세에 따라서 나이키는 신세대 소비자층을 좀 잃게 돼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키가 생각한 게 나이키 타운이라는 좀 체험형 매장을 오픈을 해서 이제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와야겠다라면서 좀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제 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매장에 들어가면 뭐 학교, 뭐 경찰서, 뭐 공공회관과 같은 시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전체 다 나이키 제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 생각한 컨셉은 가서 고객들이 여러 제품들을 체험을 해보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이제 나이키로 뭔가 뭉쳐진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좀 퍼지기를 희망을 했는데, 근데 예상보다 소비자의 반응이 되게 뜨겁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 컨설턴트인
제임스 길모어와 조셉 파인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책인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사례의 원인을 가식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책 제목대로 되게 진정성이 없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 이 나이키타운이라는 것의 설립 목적이 좀 체험을 하고 그 나이키 문화를 좀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에 방문한 고객들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나이키 제품을 직접 체험을 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매장과 큰 차이점이 없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얼마 전은 아니죠. 꽤 됐는데 그때 한국에 나이키타운이 생겼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인가 거기 생겼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그때도 제가 갔을 때 그 평상시 다른 매장이랑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저희가 끝내듯이 좀 각자 토의를 해보면서 좀 끝내고 싶은데 이제 유니클로 때는 못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개개인이 나이키 브랜드를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보다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을 하고 아니면 만약에 다른 브랜드를 나이키보다 더 선호한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굳이 여러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나이키를 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어렸을 때 경험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큰아버지랑 큰어머니께서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전 그때 뭐 나이키가 뭔지도 몰랐고 그땐 전 디지몬 신발을 더 좋아할 때라 그래서 되게 별로 잘 안 신었거든요. 선물 받았는데 저는 거기 그 디지몬 그려진 게 더 이뻐서 근데 제가 꼭 그 신발을 신을 때가 있었는데 운동회 때 신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신발이 되게 가벼워서 이게 달리기 할 때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신었는데 제가 항상 디지몬 신발을 더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그 나이키 신발이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항상 늘 말씀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디지몬 신발과 비교가 안 된다고. 근데 어릴 때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디지몬 신발을 더 많이 신긴 했는데 아이에게는 그 기준이 돈이 아니죠. 그쵸. 뽀로로 가방이 대세. 최고지. 네, 그랬는데 이제 그냥 워낙 부모님한테 좋은 신발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나이키 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기는 좀 비싼데 대신 성능이 좋은 브랜드라는 게 제 또 무의식 중에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보다 빨리 진출하다 보니까 나이키가 좀 친숙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나이키에 대한 좀 호기적인 그런 게 생겨가지고 또 실제로 여러 브랜드를 좀 신발 같은 걸 좀 신어봤을 때 그 아디다스나 퓨마 같은 거는 발볼이 저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발볼이 좀 넓은 편인데 퓨마 같은 경우는 너무 발볼이 좁아서 신으면 발이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신발을 좀 많이 신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나이키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 소비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부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위마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뭐 이너웨어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뭐 양말도 있고 뭐 헤어밴드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 워낙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언더아머, 뭐 데상트, 뭐 아디다스도 있고 퓨마, 뭐 아식스나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너웨어 같은 경우는 뭐 꼭 나이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예쁜 게 굉장히 많고 더 싸거나 아니면은 더 뭔가 기능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아서 뭐 다양하게 입고 있는데 그래도 유독 저도 영민 씨처럼 신발로 그게 넘어가면은 아직 그래도 나이키 신발이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농구화 보러 가자라고 하실 때도 자연스럽게
나이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니까요. 뭐 실제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것도 나이키고 코비 시리즈 신고 있고 한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키가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 비해서 뭐 압도적인 차별점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1등은 그래도 나이키? 그 중에 1등은 나이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병철 씨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일반 운동화 같은 경우 저는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신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나이키 매장 가야겠다 뭐 아니면 나이키를 한번 봐봐야겠다 싶은 거는 주로 좀 기능적인 거 뭐 대부분 의견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농구화나 아니면은 그 기능성 이너웨어라든지 이렇게 뭔가 제가 패션 목적이 아닌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그런 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를 살 때는 일단 먼저 나이키부터 보는 거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런 나이키 맨투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이쁘긴 한데 가격대가 이거는 로고 하나 박혔다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너무 커서 그런 일반 패션 명품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주로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도 좀 구매를 하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운동할 때 입는 옷들을 주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권모 씨랑 같은 것 같아요. 이번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녹음 시간이 벌써 51분 30초로 넘어왔는데 저번에 유니클로 때 굉장히 짧았던 걸로 이 기억하는데 정도면 역대급 아닌가. 네, 저희 거의 첫 스타벅스 녹음을 했을 때 막 저희끼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이 정도 막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좀 되게 준비한 내용이 각자 좀 많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이 됐는데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되게 환절기 조심하셔서 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일교차가 정말 심합니다. 네, 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되게 또 춥다 보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 역시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말이 네,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뭔가 하나 약간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아니요, 같은데. 주인공 심리가 아니라 이거를 준비해오는 것 같아 따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준비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다 끝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네, 아니고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 옛날부터 유튜브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데이터가 날아가고 파일이 싹 날아갔죠. 네, 싹 날아갔죠 정말.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제가 드디어 이제 그림 파일도 다 확정이 됐고 이번 주부터 드디어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네, 물론 뭐 약간 3명 정도 보면은 다행일 것 같은데 저희 셋? 그래도 어쨌건 이제 이거 올라갈 쯤에는 뭐 한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정도까지는 유튜브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한가요? 이게 비슷한 말을 거의 매회 해가지고 한 3주 전에도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뭐 이렇게 거의 뭐 단골 대사가 돼버렸는데 새 컴퓨터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업사냥꾼이었습니다. 안녕.